예, 예, 첫 페이지 14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예. 새해 복들 많이 받으셨어요?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맞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최소 2번은 듣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 잘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자,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고가의 자산, 아주 고가죠, 부동산은. 이 고가의 자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다가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해주는 그런 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물을 사거나 또는 토지를 사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토지이고 내가 집을 짓고 싶은데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이냐. 또 토지의 면적이 내가 원하는 면적하고 근사하냐. 또는 그 토지 생긴 모양도 내가 원하는 모양하고 비슷하냐. 그리고 실제 그 토지는 소유자한테서 사야 되는데 그 소유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 잘못된 거래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그 부동산을 내가 샀을 때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바로 사더라도 바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국가가 미리 가지고 있다가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 돈 1,000원, 2,000원 하면 그런 정보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법. 그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자, 이 부동산 공시법은 2개의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다 보면 굉장히 쉬워지고 하나는 해도 끝이 없이 어렵고 그렇게 2가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선 좀 쉬운 거부터 합니다. 쉬운 거. 그러나 처음에 하면 처음에 들으시는 분은 항상 어려워요. 왜? 처음 듣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 나오는 법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고득점 할 수 있는 법이 하나 있고 고득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 법이 적절히 어울려져 가지고 합쳐서 60점만 나오면 되니까 고득점하는 과목에서는 반드시 고득점을 올려주고 그리고 득점이 어려운 과목은 반만 맞추고 그런 작전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과목도 나는 60점 이상 맞아야 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쉬운 과목 투자하는 거 2배, 3배를 해도 그 점수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뭐부터 투자한다? 점수가 쉽게 나오는 과목 거기 먼저 투자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올려주면 그러면 점수가 어렵게 나오는 과목은 나중에 점수가 쉽게 나오는 과목하고 버무렸을 때 섞었을 때 60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점수만 얻어주면 되거든요. 맞죠? 시험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머리를 조금 잔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하고 나왔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민법에서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우리 민법 한두 번 하셨죠? 자,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그리고 그 정착물 요것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 자, 부동산은 민법에서 여러분 하셨죠?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산입니다. 움직임이 없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임이 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토지다, 토지. 맞죠? 토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대표적인 부동산이고 그리고 그 정착되어 있는 어디에 정착되어 있는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 또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이다. 왜? 토지가 못 움직이는데 토지에 정착돼 있으면 토지하고 붙어 있으면 같이 못 움직이게 됐다. 그래서 그게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정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내가 살림을 여기서 살았다가 여기 싫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살림 차렸다가 그 살림 차리는 곳마다 사람은 정착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정착은
분리 불가능하게 견고한 부착되어 있는 거. 못 된다. 이제 분리를 못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정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못 움직이고 토지와 붙어서 같이 못 움직이게 된 물건. 그것만이 부동산이야. 그것만이. 그러면 부동산 빼면 다 뭐다? 다 움직임이 있는 거다. 동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토지라고 하는 물건은 굉장히 고가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토지에 정착 붙어 있는 물건 굉장히 많은데 그 정착물 중에서도 건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싼 자산이고, 그리고 주로 우리가 거래 대상으로 하는 게 이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죠? 네. 자, 부동산은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우리 산에 있는 나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동산이에요. 우리 걸어오면서 보는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저기 바다에 보이는 광안대교, 저기 우리 만덕감에 있는 만덕 1터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다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뭐다? 토지하고 건물이더라. 토지하고 건물. 여러분 여기 많이 하고 여러분도 그런 걸 거래를 많이 해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 많이 하진 않죠. 어쨌든 거래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 돈 벌었다, 돈을 모았다. 거의 대부분 어떤 거래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통해서 돈을 모읍니다. 맞죠? 부동산 거래 통해서.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그 직장 생활에 얻어지는 수입만 가지고는 잘 사는 건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평생 모아봐야 내 돈으로는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울 정도야.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대출을 끼고 보통 사잖아요. 맞죠? 그렇게 사놓으면 그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내 돈이 자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내 번 거는 기본적인 쌈지 돈을 만드는 거지 그거 가지고 큰 돈이 되지 않더라. 우리나라는 전부 뭐 가지고 돈 벌더라? 부동산 가지고 돈 벌더라. 전부 그렇잖아요. 저도 이거 한 10여 년 전에는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버는 돈이 우리 하는 말로 조금 짭짜리할 때가 있었어. 조금 짭짜리했는데 요즘은 엄청 싱거워. 엄청 싱겁다고. 근데 그 짭짜리할 때 그때 뭐 해가지고 땅 좀 사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은행 끌어안고 사놓으니까 그 이자만 축축 갚아가지고 있는데 원래 원금보다 그 자산의 가치가 자꾸 띄어주니까 그럼 내 손에 쥔 현금은 없지만 그 부동산 자산을 계산해 보면 내가 그래도 조금 벌었고 노후 준비가 조금 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정착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토지 건물 말고 우리 전봇대 같은 거. 여러분 전봇대 팔아서 돈 벌었다. 전봇대 사고 팔아서 돈 벌었다. 있다 없다? 없다. 자, 누군가가 내 친구가 야 광안대교 저거 차량 통행량 보니까 저거 사면 나중에 돈 되겠어. 내가 저거 살래.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로 사고 파는 건 뭐더라? 토지하고 건물이더라.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자산, 주로 거래되는 자산에 대해서 국가가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알고자 하는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표시, 게시, 시사 가르쳐주는 절차. 그게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공시법. 자, 그럼 이 부동산 공시법에 해당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가 지금 앞에 펴놓은 그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이름을 들어도 이거 무슨 법인가? 전혀 머리에 와닿지 아니하는 그런 법이고,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게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여기 있는 이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라고 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그것만 줍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에서는 토지하고 플러스 건물에 대한 정보를 줘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토지라고 하는 건 두 개가 공통되어 있다, 그죠? 똑같은 토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법에서 똑같은 정보를 주느냐? 그건 아니고 같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주더라도 주는 정보의 질과 범위, 내용이 다 다릅니다. 자, 우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줘요. 사실관계.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권리관계. 자, 해서 이 두 가지 법은 기본적으로 토지는 같이 다루고 건물은 등기법만이 다루고 있는데 주고 있는 정보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은 무엇에 대해서만, 토지에 대해서만, 그 토지의 무엇에 대한 정보를,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실관계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관계,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고자 했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보, 우선 그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인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소재와 지번이라는 용어로 나타내요. 소재와 지번. 이 소재 지번을 합치면 우리 흔히 부르는 주소 개념이 나와요. 주소. 근데 주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주소라고 부르고 물건이 놓여 있는 곳은 우리가 주소라고 안 하고 소재지 요래 부르거든요. 소재 지번에서 번자를 생략하고 소재지 요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소재지.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재, 지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산다. 내가 사는 곳은 집이다. 그럼 집을 보면 물건이야. 그 집이 있는 곳은 소재지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주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나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연산동 100번지 살고 있다. 그러면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연산동 100번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집 소재지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연산동 100번지예요. 똑같은 것을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류를 할 뿐입니다. 막 그런 값도 하시고 어려우니까. 자, 소재 지번은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개념이다? 주소 개념이다. 주소 개념. 주소 개념. 이 소재라고 하는 건 행정구역 명칭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이렇게 되면 부산광역시라는 행정구역 명칭, 연제구라는 명칭, 연산동이라는 명칭을 합쳐서 소재라고 부르고 100번지라고 했을 때 그 숫자 번지를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돼요? 지번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죠? 이 번지는 전부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번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에서는 지번이라는 이름으로 땅지 번호번, 땅에다 번호 붙여놓고 번지라는 용어로 쓴다는 거예요. 자, 합쳐서 주소가 됩니다. 그죠? 해서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자, 나는 집을 짓고 싶어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급하니까 땅을 사서 바로 지어야 돼. 그러면 아무 땅이나 사면 되느냐? 안 되고 땅을 사되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을 사야 돼요. 우리는 땅을 그냥 보고 다니지만 땅은 우리 법에 의해서 28개의 용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 우리가 보통 대지라고 부르는데 대라는 지목의 땅을 사야 바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뭐 임야를 샀다, 전다, 농지를 샀다. 그러면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바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각종 토목공사와 허가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뭐 개발 이익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투입이 돼야 돼요. 바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또 어떤 정보를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라는 정보를 줍니다. 이것을 지목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지목. 그 다음에 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 하더라. 그러면 아무 땅이나 사면 되느냐? 집 지으려고 하는데 평수가 5평밖에 안 되더라. 어떻게 집 지을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평수, 면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해줘요. 자, 나는 한 5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마당도 조금 쓰고 싶다. 그럼 50평짜리 땅을 샀다. 그런데 50평이라는 말만 듣고 들렁 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땅 생긴 꼬라지가 1이 생겼더라. 50평짜리는 50평짜리인데 옆에 땅은 50평짜리인데 요래 생겼어. 자, 이거 사야 되는데 요거 사가지고. 그죠? 자, 여기는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자는데 우리는 집을 길다랗게 지어놓고 어쩐다? 벽에 기대서 자야 돼. 발도 못 뻗어. 맞죠? 자, 이렇게 토지 모양이 사나운 것은 우리가 집 짓는 토지로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생긴 모양이 어떠냐? 그것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생긴 모양을 지도에서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걸 경계라고 부릅니다. 경계. 해서 우리 지도 보면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도가 나중에 우리 이 법에서 공간정보법에서 만들어지는 지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라고 하는 거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거기 보면 토지 생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옆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토지 모양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요걸 경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정밀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도심지에 있는 고가의 토지들 같은 경우는 정밀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경계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XY 좌표상에서 토지의 위치를 숫자로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그냥 말 그대로 좌표에서 읽었다라고 해서 좌표라고 표현하는데, 경계와 좌표는 똑같은 걸 표현한다. 어떤 걸? 토지의 생긴 모양을 표현하는데, 경계는 지도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좌표는 XY 좌표상에서 숫자로 읽어서 표시한 거야. 그래서 경계와 좌표는 같은 건데 표현 방법만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 있다? 어떤 용도로 쓰인다? 면적, 크기가 어떻게 된다? 모양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자를 재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관계다. 그래서 사실관계라고 부르고, 요걸 또 다른 말로 있는 그대로 표시한 거다. 그냥 표시라는 용어로도 부릅니다. 표시. 이 용어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자체가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안다라는 개념하에 그냥 앞으로 쭉 문장이 이어져 갑니다. 사실관계 또는 표시. 자, 이 사실관계 또는 표시를 아주 가끔이지만 물리적 현황, 요런 말로도 표현해요. 물리적 현황. 뭐가 그래 표현하는 단어가 많습니까? 많아요. 원래 다 그래요. 그죠? 우리도 집에 가면 아버지도 있고 아빠도 있고, 맞죠? 아버지도 있고 아빠도 있고, 또 좀 못된 놈들은 우리 집 꼰대 이런 표현도 하고, 맞죠? 똑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것처럼 이런 표현 있으니까 우리 지적법이든 등기법이든 들어가면 사실관계 또는 표시하고 나오면 눈에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의 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토지에 대한 사실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아무한테나 살 수 있어요? 주인한테서 사야 돼요. 주인한테서 사야 돼요. 그럼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면 수억에 해당하는 자산을 엉뚱한 사람에게 사기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자단 말이에요. 그건 권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다. 이 권리에 대한 것은 어디서 공시하더라? 부동산 등기법에서 권리관계라는 이름으로 소유권 어떤 게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등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누가 가지고 있느냐, 뭐 전세권 같은 게 있다면 계약이 몇 년으로 돼 있냐, 이런 것들을 쭉 알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정보 주는 거, 그거는 등기법에서 하는 겁니다. 등기법에서 해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있는 그대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 굴러가면서 팽팽 돌아야 될 게 전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외우고 있는 그대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놓기만 하면 문제는 그냥 다 풀려요. 굉장히 쉽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처음 듣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자꾸 듣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쉽구나, 있는 그대로구나, 우리 구구단 외운 거하고 똑같아요. 구구단 외운 거하고. 그래서 2는 4, 3, 3은 9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미적분 나오고 루트 나오고 이제 그런 식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함수 관계 나오고 이런다. x 자성 플러스 y 자성 이꼬르 x 마이너스 1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x는 뭐고 y는 뭐냐. 이제 이래가지고 머리를 굴려야 되는 게 이 등기법에 들어가면 그렇게 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어렵고 지적법은 굉장히 쉽다. 그러면 일단 지적법에서 무조건 딸 점수를 받아주고, 등기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점수를 받아주되, 할 수 있는 만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하면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등기법은 반만 맞추자. 자주 나오는 파트만 집중해서 그 부분만 해가지고 몇 개 맞추고 나머지는 한 줄로 쫙 달리면서 겐또 잘 쳐가지고 맞추면 그러면 공시법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시법 거리 넘어가고 나머지 시간들을 2차에 중개법하고 공법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맞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배우는 법은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야.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이 사실관계를 다루는데, 이 사실관계를 다루는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실제로는 전체 파트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청량
청량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청량이 있느냐? 그 다음에 수로조사. 자, 바다하고 하천하고 물길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우리 물은 있지만 배가 다니더라도 배는 아무데나 막 다녀요. 배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배가 다니는 길이 없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왜? 우리 바다 밑에는 암초도 있고, 맞죠? 암초도 있고, 그리고 물살이 아주 강한 데도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 뱃길이 서로 항행에 굉장한 방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배 다니는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저 가덕도 같은 데 가가지고 새벽에 배 타고 나가보면, 새벽 한 3시나 4시쯤 돼서 배 타고 나가보면, 그 바다 위에 보면 떠 있는 것들, 구조물들이 있죠. 듬실떠 있는 거. 거기서 저녁에 되면 불이 들어와요. 그 불이 들어오면서 나가는 길 파란불 들어있고, 뭐 들어오는 길도 돼 있고, 안 나가는 길은 빨간불 와 있고, 이래서 배가 나가고 들어오는 길을 따로 딱 정해놨어요. 안 그러면 우리 차량 통행할 때 중앙선 침범해서 역주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데는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수로조사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이라고 해서, 자, 땅지자를 씁니다. 땅에 대한 호적처럼 땅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절차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우리는 공인중개, 부동산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래를 중개합니다.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증을 가지고. 그래서 청량 파트는 중개와 관련이 없고, 물길 조사도 중개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공간정보 어쩌고저쩌고 하는 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지적에 관한 파트뿐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험 공고가 나올 때 이미 그렇게 나와요. 요 파트만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배울 필요가 없고 요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이름이 너무 기니까 어떻게 부른다? 그냥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앞으로 지적법 하면 아마 그런 법인 모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 이름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법 이름을 다르게 내지는 않으니까. 자, 우리가 시험 치는 이 과목은 어떤 법에 대한 내용인가 해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에 관한 법, 이래가지고 틀리게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 이름을 정확히 할 뿐 없다. 자, 민법은 민법을 해야 되는데 만법 103조 해놓고 만법 아니다 틀렸다 이런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 이름은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개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법하고 앞으로 부른다. 그럼 우리는 뭐부터 배운다? 지적법부터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14페이지 01 총칙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바로 밑에 체크포인트 해가지고 지적의 정의. 우리 법에서 정의는 정의 불이해가고 옳은 거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의는 개념,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해서 지적의 개념, 뜻에 대한 완벽한 분석과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뜻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중요하다 안 해놓고 필요하다. 자, 라는 얘기는 뭐냐?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01 지적의 정의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지적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지적하고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은 뭐 생각하면 되냐? 요거 6개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우리 지적법은 이 6개에 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지적법, 우리 교재가 목차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자, 이 6가지를 다루고 공개하는 지적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는 게 처음 나와요. 그게 총칙 파트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거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자, 집은 땅에다가 번호를 붙인다고 했는데 이거 누가 붙이고 어떻게 붙이느냐. 자, 지목 28개 있다고 했는데 28개 어떤 게 있느냐. 면적 어떻게 정하느냐. 경계 어떻게 정해지느냐. 좌표는 어떤 거냐. 라는 걸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하나. 자, 이거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들은 공개가 돼야 돼. 공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머리 좋은 사람이 외워야 돼요. 글자로 장부에 기재해놔야 돼요. 장부에 기재해 놓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등록되는 장부, 지적공부라는 이름으로 배운다. 지적공부. 그 장부를 배우고 나면 그러면 그 장부에 자, 처음에 토지가 없었어. 그러다가 바다가 매립되면서 토지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 만들어진 토지가 처음으로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 처음 등록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는 이름으로
이 토지에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새로 생겼을 때 처음으로 등록된다. 신규 등록. 또 신규 등록돼 있는 토지가 자 지목 용도가 바뀌었다. 그럼 지목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그 다음에 토지가 너무 규모가 적은 토지들 합쳐서 큰 거로 만들자. 합친다. 합병. 너무 규모가 커서 쓰임새가 조금 이상하더라. 쪼개자. 분할 해가지고 토지에 이런 6가지가 생기고 변화되고 나중에 토지가 소멸돼서 없어지는 과정을 토지 이동이라는 이름으로 배워요. 예, 그러고 나면 자 우리 6가지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기 위해서 우선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자 그때 소재, 지번, 지목 이 3가지 어디 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 이 3가지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면적과 경계와 좌표 토지는 그냥 쫙 이어져 있을 뿐이에요. 토지는 그냥 쫙 이어져 있습니다. 토지 하나하나가 자 이 사람 소유입니다 하고 토지 위에 금 그어져 가지고 표시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집을 지어서 살 때는 담을 쌓죠. 그 담을 쌓는 것은 실제로 여기가 내 토지입니다라는 표시로서 쌓는 게 아니고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았을 뿐이야. 그게 우연히 경계선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경계처럼 보일 뿐이지. 맞죠? 그러면 집을 짓고 살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토지에 경계선이 어떻게 된다? 표시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토지는 쫙 연결만 돼 있을 뿐이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토지들을 그냥 눈으로 본다고 이 토지는 생긴 모양이 이렇고 크기가 이렇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계를 대가지고 재봐야 나오는 것들이다. 기계에 대가지고 재더라 그걸 청량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청량. 그래서 요거는 청량으로서 정해집니다. 청량으로서. 그럼 조사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본다. 이거는 뭐 다룰 게 없어요. 그럼 청량이라는 게 있는데 자 청량은 누가 청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또 그 요구를 받아서 청량해 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또 청량을 하는 자는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절차는 우리 전혀 안 배웁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청량하고 며칠 내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지적법 끝나버립니다. 자, 그럼 다시 6가지에 관련된 제도 배웁니다. 6가지 하나하나 배웁니다. 6가지 등록되는 장부 배웁니다. 그리고 6가지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거 배웁니다. 그 6가지 중 3가지 청량하는 절차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 끝나요. 그럼 지적법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와 관계돼서 배운다. 이 6가지. 요거와 관계돼서 하는 거야. 그래서 지적법은 이 6가지를 배우는 법이다. 단순해요. 눈에 보이는 걸 배우기 때문에 문제도 단순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 보고 머릿속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10월 며칠인가 모르겠다. 자 시험 칠 때도 10월 며칠이에요? 올해는? 26일. 작년에도 26일 날 작년에 27일 날 쳤어요? 하루씩 앞당겨지네. 재작년에 28일, 작년에 27일, 올해 26일. 맞죠? 그런 거 같네. 여러분은 하루 빨리 치니까 공부를 하루만큼 더 해야 되겠다. 맞죠? 작년에 했던 것보다 하루 더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쭉쭉쭉쭉 이어지는 게 이 지적법이에요. 그래서 지적법이 있는 그대로를 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수월해요. 민법 같은 경우 완전히 틀려. 민법은 책에 보면 민법 103조, 그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따다다다 외워놓고 민법 40문제 중에 암만 찾아도 그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안 나오고 맞죠? 갑자기 갑이 을을 첩으로 계약하고 들였는데 뭐 이리 나온단 말이야. 반사회 질서 대표적인 게 첩계약 반사회 질서로서 무효 이리 나오잖아. 맞죠? 그래 나온단 말이야. 민법은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암만 글자로 털을 딸딸딸 외워놔도 문제로 나올 때는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고 병이 나와요. 지적에서는 갑 나오고 을 나오고 병 안 나온다. 지적은 안 나오고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지적은 수월합니다. 지적에서 점수를 따야 되고 2차 과목에서도 어디 점수 따야 돼요? 중개법에서 점수를 따야 돼요. 중개법 80점 안 나왔다? 막 대충 때려치우는 게 지름길이다. 중개법 8점 나와야 돼. 아무리 안 나와도 75점은 나와줘야. 공법은 엄청나게 투자를 해도 60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60점 공법 나오게 하려면 다른 법이 개판돼 버려. 그만 공법은 양이 많고 고득점을 욕심낼수록 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고 또 공법은 법 이름도 비슷비슷하면서 나오는 개념들도 비슷비슷하고 누구에게 승인받느냐 누구에게 등록하느냐 누구에게 인가받느냐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구분하고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많은 점수를 따는 게 아니고 공법에서는 과목 낙제를 면한다. 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표를 50점 정도로 잡는 거야. 자, 40점만 받으면 딱 돼. 그리고 중개법에서 80점을 받으면 40 더하기 80은 120, 120 나누기 2하면 60, 딱 합격점이잖아. 맞죠? 근데 40점 목표로 하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45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45점 목표하면 37.5 정도 나와.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한다? 5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법 유의점 목표하면 안 돼. 50점만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중개법은 몇 점을 목표로? 90점 목표로 하는 거야. 90점. 지적법은 12문제 나오는데 몇 문제 목표로? 12문제 다 만점 목표로 하는 거야. 등기법은 12문제 나오는데 몇 문제를 목표로? 7문제를 목표로. 그래야 6문제 맞출 거 아니에요. 맞죠? 목표는 조금만 위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시는 거다. 자, 지금은 들어봤자 뭐 처음 오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지적이 뭔지도 모르고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공법 뭔지도 지금 기억 못한다, 그죠? 오늘도 분명히 공시법 시간인데 또 부동산 공법 들고 온 사람 있을 거야. 맞죠? 이런 보니까 뭐 공돼 있단 말, 공. 많이들 착각하거든요. 뭐 지금 아직은 그럴 단계니까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지적 갑니다. 지적. 자, 지적의 정의해서 1번 의와 목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재작년에 나왔던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토지는 토지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죠. 그 토지 하나하나를 필지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이 토지가 한 필지 한 필지씩 해서 대한민국은 몇 필지로 쪼개져 있느냐. 지금 3,700만 필지를 넘어서 3,800만 필지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지가 계속 매립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매립된 토지만큼 토지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것 이외에도 지금 우리 대도시는 자꾸 팽창하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저기 송정 넘어서 대병 가는 쪽 길에 보면 지금 뭐 아울렛도 들어와 있고 호텔도 들어와 있고 한데 그게 한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맞죠? 가면 전부 논밭이고 옆에 가면 그 비닐하우스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열무국시집 그거 맛있다고 울산서도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 열무국시 먹어보고 우리 집 옆에 있어도 안 가겠다. 제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 해주는 열무국시보다 별 맛이 없더라고. 근데 그거 맛있다고 많이들 오시대. 물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그때만 해도 10여 년 전만 해도 그 도로 옆에 있는 땅 400만 원 정도 불렀어요. 근데 지금 벌써 한 5년 전, 6년 전에 벌써 1200, 1400 부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더 부를 거예요. 그거 지금 완전히 상전벽해.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그죠?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쭉쭉쭉 바뀌면서 토지는 계속 변화를 이뤄가고 그리고 대도시 주변에는 자꾸만 대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가치가 자꾸 올라요. 가치가 오른다고. 지금 제가 사는 울산 간절곶 주변에 한 20년 전 뭐 3만 원, 4만 원 하던 땅이 지금 600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600만 원씩.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3만 원, 뭐 2만 원, 뭐 4만 원 이래 할 때 1000평 샀다. 1000평 샀다. 그럼 지금 1000평을 팔라고 내놨다. 평당 600원 부른다. 6천 아니지. 600만 원 부른다. 600만 원. 600만 원 부른다. 1000평이다. 그럼 돈 얼마 줘야 삽니까? 6천만 원, 6억, 60억이 돼버렸어. 그럼 60억을 가지고 네 땅 내놓을 줄 알고 60억 갖고 다니고 있다. 있다 하고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같으면 바로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죠? 나 가만히 봐도 여러분 아무리 집안에 돈 다 끌어모아봤자 59억이야. 맞잖아. 60억짜리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지금 1000평을 다 처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살 수 있는 사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어떻게 한다?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개로 쪼개버렸다. 100평짜리 10개로. 그러면 6억씩이니까 그럼 은행 대출 좀 안고 하면 살만하잖아. 살 수도 있거든. 그렇게 해서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토지 개수는 줄어들고 있다. 자꾸 늘어나고 있다.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800만 필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우리나라의 토지는 부산에 있는 토지, 예를 들어 연제구에 있는 토지는 연제구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연제구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전라도에 있던 국가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이 토지 관리하는 업무는 누가 맡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처음에 발생을 합니다. 이 토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 사무는 누구의 사무다? 국가의 사무다. 그 정도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지적에 관한 사무는 누구의 사무다? 국가의 사무다. 이 정도 국가의 사무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 14페이지 1번의 의의를 보시면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하고 나왔죠. 국가가 맡는 사무다. 국가가 맡는 사무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여러분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목적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는데 목적은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막 어쩌다가 10몇 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나오기는. 그러나 이건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지적법을 배우니까 목적 한번 읽어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전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빨간 볼펜 들고 끄셔도 돼요. 근데 나는 올해 처음 공부 시작합니다. 또는 작년에 시작했지만 11월 달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새 책 나왔으니까 새 책에는 첫 과정에서는 연필만 가지고 표시하세요. 연필만 가지고 책을 정리할 때 연필만 가지고 정리하세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두 번째 과정 들어가면 거기서 빨간 볼펜 쓰시고 나머지 세 번째나 문제풀이 들어가서 그때 형광펜 쓰시고 처음에는 연필만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을 해보니까 자 수업 시간에 본 부분만 중요하더라. 다른 데도 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더라. 다른 부분도 중요하죠. 그거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 분들 보면 목차 빼놓고는 전부 빨간 볼펜이야.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녹색 형광펜 가지고 쫙쫙 꺼놨어. 그럼 조사 빼고 로서 이다 빼놓고는 다 꺼져 있다고. 근데 두 번, 세 번째 공부가 진행이 되면 이제 줄 꺼졌던 부분 처음에 처음에는 뜻을 모르니까 뜻 굉장히 중요하지. 줄 쫙쫙 꺼놓고 막 별표 3개씩 해놓고 나중에 가면 의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의의는 기본으로 알고 깔고 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모의고사라든지 뭔가 시험 준비를 할 때 급하게 이 과목은 한번 보고 들어가야 돼 하고 책을 딱 잡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 줄에 형광펜 쫙쫙 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시간 내 빨리 보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전부 중요하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만 가지고? 연필만 가지고. 지금 벌써 한 10일 가까이 빨간 볼펜에 형광펜 쫙쫙 껐던 사람은 연필 갖고 오면 성에 안 차서 미칠 것 같을 거야. 그렇더라도 처음에는 연필만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과정 들어가서 빨간 볼펜을 쓰세요. 빨간 볼펜은 그때부터. 그래서 줄을 그을 때도 여기 지적, 여기 청량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청량이라는 글자 밑에 연필로 줄을 그을 때 청량 어중간하게 긋지 말고 약간 밑에다가 넉넉하게 남기고 줄을 끊는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하면서 빨간 줄 끌 때 여기는 빨간 줄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빨간 줄을 어디다 꺼야 돼요? 연필 바로 위에 여기다가 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어중간하게 꺼놓으면 위에 끌라니까 글자가 잘릴 것 같고 그래서 연필 위에다가 이렇게 꺼버리면 색깔이 시커멓게 변해. 시커멓게 된다니까. 그래서 성에 안 차요. 그러니까 적당히 공간을 남기고 꺼놓고 나중에 빨간 볼펜 들어갈 자리를 남겨놔야 돼요. 남겨놓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되게 깔끔하신 분들은 지우개로 다 지우셔도 되는데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정도 한 7, 8월 달 정도 들어가면 나는 이제 완벽히 외웠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모의고사 치보면 틀려 있고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 또 틀려 있고 그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자주 나오는데 자주 틀리더라. 그건 들어와서 사정없이 형광펜. 그거는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무조건 한번 봐야 되는 것들이다. 시험 쳐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다? 맞춘 것은 계속 맞고 틀리는 부분은 계속 틀려요. 그렇게 돼 있거든. 사람의 이 뇌회로라는 게 내가 처음에 틀렸던 문제는 생각의 방향이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저쪽 길로 한번 가버린 거야. 그럼 다음에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한번 같은 길이 익숙하니까 나도 모르게 또 걸로 간다고.
그러니까 틀린 문제 계속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알아야 돼요. 틀렸던 걸 안 틀리게 해야 돼. 틀렸던 걸 안 틀리게 함으로써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험은 단순한 거거든. 맞죠? 그거를 다른 부분, 맞추는 부분은 눈으로 스킵하고 가면 돼. 안 까먹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한번 확인만 하면 되는데 맞춰야 되지만 자주 나오는데 앞에 틀렸던 것을 안 틀리게 하기 위해서는 10번, 20번 머릿속에 회로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표시가 돼 있어야 돼. 그런데 전부 다 빨간 줄에 전부 다 형광펜, 나중에 그것도 부족하니까 막 별표 3개 하다가 5개 하다가 10개 하다가, 맞죠? 엉망진창 돼버린다고. 그래요. 이 책을 정리를 잘하는 거 처음부터 잘 하셔야 돼. 나중에 책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모를 때는 괜찮아요. 다 중요하니까. 근데 나중에 가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 시험 직전에 이거는 봐야 돼. 그게 따로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시험 준비하는 시간도 책 정리 잘 된 사람에 비해서 4배, 5배 길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거는 놓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투자는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 요거는 니는 그리 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안 되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방법이 그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깨제제해 보여도, 공부하는 동안 깨제제해 보여도 학교 다닐 때 성적 물으면 다 1등이야. 다 1등. 그것도 반의 1등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전교 1등씩 하던 사람들이 신림동 고시촌에 옛날에 다 모여 있었다고. 20대 초반부터 해서 50대 후반까지. 그래 모여 있어요. 특히 사법고시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도 신림동에 잠깐 있었는데 꼭 있으면서 그때 50몇 된 분이 우리 신림구동에서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분 중에서는 제일 고참이었어. 신림구동에 그 올라가면 거기 저 점포가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슈퍼 같은 거 오뎅도 팔고 소주도 팔고 하는데 저녁에 한 10시쯤 되면 공부하다가 내려가서 소주 한잔 먹고 스트레스 좀 풀고, 그런데 가서 그분 만났다. 그분은 누구라도 오면 나하고 같은 길을 가는 같은 동지들 아이가, 어이 자네 이리 오게 이래가지고 어디서 왔나, 예 경상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보리문디 이래하고 시작해요. 시작하고 있다가 내가 선배니까 돈은 내가 내지 걱정 말고 먹게 해가 오뎅 국물 갖다 놓고 이제 소주 먹는 거야. 돈을만 오겠어요. 근데 술 한잔 드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집이 잘 살아서 공부할 수 있었겠어? 아니야.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평생을 공부만 하다 보니까 짝이 있다 없다? 없다. 자식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친구들 지금 다 손잡고 내보다 공부 못하는 아들 직장 들어가서 자리 잡아가지고 놀러 다니고 하는데 나는 공부는 잘했지만 이거 한다고 청춘 다 보내버리고 부모님 다 떠나시고 남긴 유산 가지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하다가 눈물이 쭉 흐르시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곡을 하시는 거야. 그럼 그거 달래주다가 내 스트레스 받아 공부 안 된다고. 그 조금 있어서 좀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면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문율이야. 근데 못 피하고 앉아있다. 아이고 또 초짜 하나 잡아서 또 저기시래. 이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 신림동에서 그 공부하는 기계들만 모인 데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은 화장실에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입으로 쭈글쭈글쭈글 하면서 간다. 뭐 한다? 뭔가를 외우면서 간다. 맞아요? 걔들은 머리가 뛰어난 거 그게 아니고 항상 공부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항상 쉬지 않고 공부하는 재주. 어제 아래 제가 TV 보니까 뉴스에 올해 이과 수능 만점자 학생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대요. 공부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 쉬는 시간 어떻게 했냐. 그거 보셨어요? 뉴스에. 너무 공부만 하면 힘드니까 저는 한 달에 하루는 놀자. 한 달에 하루는 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놀라고 모든 걸 던져버리고 스트레스 풀려고 놀라고 하니까 놀아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과 수능 이과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예요. 들으셨죠? 공부만 쫙 하다가 그래도 한 달에 하루는 놀아야 안 되겠나. 하루 놀라고 하니까 노는 것 자체가 재미없으니까 결국 또 앉아서 공부하고 있더라. 그게 수능 만점자야. 그럼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항상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게.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뭐 후배 중에서도 벌써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돼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 걔들도 보면 공부하는 기계들이야.
우리는 밥 먹고 산보하면서 한 20분 해야 배가 안 꺼지나 이러고 있는데 걔는 이따가 7분만 딱 돼도 돌아갈 길이 있으니까 어이구 너무 쉽다고 뛰 들어가는 거야. 공부하는 기계들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고, 시간을 많이 확보한다는 얘기는 반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들어갔다 까먹는다. 그럼 까먹은 걸 다시 끌어당겨야 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시간 확보가 되고 반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거 결국 단순한 거죠. 자주 본다. 그거잖아. 그죠? 자주 본다. 합격하시려면 수업에 빠지지 말 것. 절대로 빠지지 말 것. 집에 동영상 듣지 뭐. 집에 가서 동영상 듣지 뭐 하면 벌써 내년에 저하고 또 만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학원에서 이렇게 현장감을 느끼면서 들으면 들었던 게 집중력이 있어서 머릿속에 좀 각인이 돼요. 깊이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집에서 동영상으로 들으면 깊이 새겨진다? 멍하게 그냥 화면, 평면만 보고 있다. 멍하단 말이에요. 각인이 안 됩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감 있는 수업 듣는 게 훨씬 집중력이 높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4시간을 투자하더라도 훨씬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실강의 듣는 게 동영상 듣는 것보다 최소 5배 이상 효과를 가진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날 배운 건 언제 복습한다? 그날 복습한다. 자, 강의 안 빠진다?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한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거 점심 먹고 뭐 하다가 점심 때 못하고 저녁 때만 가버려도 벌써 기억이 희미해져 있을 거야. 하루 넘겨버렸다? 거의 기억이 안 날 거야. 하루 넘겨버리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제 과목은 있는데 오늘은 오늘의 과목이 또 있잖아. 어제 그 복습도 못했는데 맞죠? 그럼 여러분 복습 어떻게 해요? 밀린 거부터 합니까? 어저께부터? 안 돼. 무조건 뭐부터 복습해야 돼? 오늘 한 거부터. 기억이 진하게 남아있는 거부터 남아있을 때 빨리 복습하셔야 돼. 그래야 각인된 걸 더 깊이 각인시켜서 기억을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 과정에 왔을 때 기억이 조금 나면서 서서히 내 것이 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 들은 거 그날 복습하시고, 어떤 사연이 있어서 오늘 거 오늘 복습 못했다? 그럼 내일 오늘 거부터 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날 들은 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어제 못했던 거 잠깐 보시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죠? 그리고 일요일 날 노는 날 쉬는 날 하루 있더라. 그럼 그날은 뭐 한다?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1차. 1차 중에서도 뭐 중심? 민법을 시간 투자 조금 더 하시고. 맞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일단 공법. 일단 공법은 여러분 열심히 하셔도 면과락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 그래서 공법을 60점 맞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답이 없고, 면과락하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 팍팍팍 조져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5월달까지는 민법하고 개론하고 그 다음 공법이 그래도 한 50점 왔다 갔다 놀아줘야 여름이 오면서 2차 과목을 다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성은 이시로 이름은 포조 해가지고 개명을 해. 2차 포기조 해서 2포조. 그럼 무조건 내년에 또 보는 거야. 그래서 내년에 또 보지 않고 1년 만에 끝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민법 개론 무조건 올라와야 되고, 2차에서 거의 꽈락에 공포를 몰아넣는 공법이 조금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5월달 넘어서 6월, 7월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내주기 위해서 2차 과목에서는 뭐에 신경을 쓰고? 중개법. 중개법에서 80점 딱 나와주면 공법 꽈락 나와도 점수가 50점대에서 60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공법은 60점 맞는 게 아니고 이야 중개법이 나와주니까 이 평균이 어느 정도 버텨주네. 그럼 공법은 조금만 더 올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법을 접근해야지. 공법 60점 나오기 위해서는 이거 이만히 해도 60점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인터넷 찾아 헤맵니다. 온갖 좋다는 자료 다 가져오는 거야. 책에 있는 걸 소화를 못해서 60점이 안 나오는 거지, 양이 적어서 60점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양은 절대 늘리지 말 것. 있는 거 잘 씹어서 소화시킬 것. 그러면 60점은 나오는 거야. 됐습니다. 자, 지적합니다. 첫 시간에서 국가의 사무 요거 하나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 그죠? 자, 국가의 사무. 자, 이번에 목적 봅니다. 목적. 자, 목적은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냥 눈만 따라오세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자, 1번 청약 및 수도사 기준 및 절차. 이건 우리가 필요 없죠? 우리가 관계없죠. 그래서 1번은 우리 시험과 관계없는 목적이에요. 우리 법을 만든 목적 중에. 자, 2번
3번, 4번이 관계가 있는데 2번 보세요. 자, 지적공부라고 하는 장부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하는 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우리 지적부는 이걸 규정하는구나. 그리고 3번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했는데 관리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관리와 그 다음에 4번 해상교통의 안전 이건 우리와 관계없죠? 해상교통 안전은 우리와 관계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 요것들이 2번, 3번 그리고 4번의 뒷문장 요것이 우리 지적법의 입법법을 만든 목적이 됩니다. 목적. 그래서 그 정도 보시되 관리라고 하는 요거 나왔어요. 자, 토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토지가 자 개발이 되어서 집약적으로 이용이 잘 되고 있는 토지도 있을 거고 아예 이용 안 되고 버려진 것처럼 방치되어 있는 땅도 있을 거야. 그럼 우리나라 같이 사람은 많고 땅은 좁은 나라에서 방치되어 있는 토지, 놀고 있는 토지 보면 아깝단 말이야. 그러면 그 토지를 이용해서 뭔가 집약적인 이용을 하면서 개발하려는 목적은 우리 지적법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지적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토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지적법은 소극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지 현재 토지의 변화를 모색하는 개발 목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관리 동그라미 옆에다가 개발 X 이런 식으로 하나만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있는 거 관리를 잘하자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는 법이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지적의 개념하고 1, 2, 3, 4, 5 나오는데 이걸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15페이지 2번 지적의 3요소라는 거. 자 이제 한 페이지 건너왔죠? 기분 좋게 10분 쉽니다.